자, NBA 뉴욕 대 미네소타부터 해볼 텐데, 일단은 뉴욕이 오늘 그 바렛이랑 퀴클리가 나갔고, 아누노비가 들어와서 아마 오늘 경기부터는 아누노비가 이제 출전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아누노비 비롯해갖고 뭐, 프리셔스 아치우아라든지 뭐, 플린 같은 애들 데려왔는데, 일단은 플린은 못 나오는 상황이고, 일단 뭐, 바렛이나 퀴클리가 나가고 아누노비가 들어왔다는 건 다소간에 조금 더 뉴욕이 언더팀의 색깔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누노비도 많은 야투 던지고, 야투율도 괜찮고, 3점슛도 괜찮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수비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뭐 사이즈도 한 2m인데 2번, 3번, 4번 다 수비도 되고 심지어 뭐 5번도 어느 정도 버티는 능력은 있으니까 거의 뭐 전방위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인데다가 기존에 이제 RJ 바렛이랑 퀴클리가 특히나 퀴클리 같은 경우는 벤치 타임에서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뭐 브런슨이 결장할 땐 또 주전으로 올라가가지고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고 RJ 바렛 또 기복은 있다고 하지만 이 친구도 한 20득점 내외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잖아요. 단적으로 이제 바렛과 퀴클리가 빠진 그런 볼륨적인 부분을 아누노비나 프레셔스 아치우아가 채울 수 있냐?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거보다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뉴욕이 그전보다는 조금 이제 볼륨적으로 언더로 갈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뭔가 잘하는데 팀이 많이 흔들립니다. 분명 저도 미네소타 그 수비적인 농구 좋아하고 그 수비로 뭔가 이렇게 상대팀을 막 질식시켜가지고 본인들의 장점은 취하는 모멘텀 딱 가져가는 그런 거 되게 인상적으로 보기는 보는데 미네소타 농구가 뭔가 이 아다리가 약간씩 안 맞는 느낌이 있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편하게 요즘 들어서 특히나 좀 편하게 승리하는 그림이 잘 없어요. 와 이거 푸근하다 막 이런 느낌이 잘 없어. 그게 조금 걱정인데 근데 내일 일단은 미네소타가 1.5만원밖에 안 받았거든요. 뭐 백투백도 아니고 난 1.5만원 받은 거는 뉴욕한테 끌려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밑에 보시다시피 요즘에 앤트맨이 최근 8경기 동안 득점력이나 뭐 야투 이런 부분에서 하등 딱 에이스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물론 뭐 직전 경기 이제 그 레이커스와의 경기도 좀 그러니까 팀이 약간의 이제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어수선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뉴욕도 지금 뭐 트레이드 해가지고 합의 만들지나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뭐 어수선하다 미네소타가 다소간에 그런 생각은 들긴 드는데 저는 그래도 1.5 정도면은 미네소타가 양팀의 격차치고는 좀 괜찮은 핸디값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양팀 다 지금 뉴욕이 17승 15패, 미네소타가 24승 7패로 둘 다 지금 리그 내에서는 5할 승률 이상의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뉴욕이 5할 승률 이상 팀한테는 6승 14패로 엄청나게 약한 편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리그 전체에서 5할 승률이 넘는다고 하는 팀들 중에 특히 뉴욕은 5할 승률 이상 팀 상대로 전적이 되게 안 좋은 편입니다. 이 뉴욕 닉스가 6승 14패란 말이야. 한마디로 뉴욕은 5할 승률 이상 팀한테는 많이 약했고 특히나 내일 기준점이 1.5 정도면요. 저는 이거는 미네소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기준점이 좀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일 딱히 뭐 미네소타가 누구 결장한다는 소식도 없고 뉴욕도 이제 물론 뭐 아누노비가 온 거는 좋지만은 마땅히 아누노비가 온 게 즉각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고 저는 이 경기는 마헨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버도 조금 어렵긴 한데 글쎄 바렛이랑 퀴클리의 이런 볼륨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리고 또 미네소타 이제 원정에서는 다소간의 수비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사실 미네소타의 상성상으로는 뉴욕 같은 팀을 막기에 딱 좋거든요. 뉴욕이 아주 막 3점에 엄청 그 의존도가 심한 편도 아니고 보통 이제 랜들이라든지 브런슨 같은 친구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나는 미네소타의 수비가 이런 뉴욕 같은 팀한테는 잘 먹혀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미네소타 마인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토론토 대 클리블랜드 제가 여러 차례 클리블랜드 경기는 분석이 되게 어렵다. 더구나 지금 토론토는 아누노비를 보내고 RJ 바렛이라든지 퀴클리가 들어온 상황이어서 사실 저는 이 경기를 패스를 할까 했는데 일단은 저는 클리블랜드가 프렘 받은 거랑 그 오버 받았으면은 저는 다소간의 의외성 있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클리블랜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제가 뭐 여러 차례 클리블랜드가 최근 한 7, 8경기 동안 말 그대로 지금 클리블랜드에서 모블리, 갈란드, 미첼 이렇게 3명은요 클리블랜드 전체 선수단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3명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결장하거나 막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클리블랜드가 그 기간을 되게 잘 버텼었죠. 최근 7경기 정도를 미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그 기간 동안 계속 모블리랑 갈란드가 안 나왔거든요. 최근 7경기 동안 클리블랜드가 5승 2패란 말이야. 5승 2패. 그리고 2패도 뉴올리언즈나 이제 미러키 같은 팀들한테 패배를 했는데 근데 내일 이제 토론토 상대로 토론토가 안 그래도 이제 작년 같지 않죠. 토론토가 작년에는 뭐 홈 강자다운 면모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플레이오프 경쟁도 하고 했었는데 올 시즌은 그냥 12승 20패로 팀이 망했어요. 더구나 제가 여러 차례 토론토는 시아캄이든 아누노비든 트레이드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아누노비는 팔려 나간 상황이고 그 반대급부로 데려온 게 RJ 바렛. RJ 바렛이 이제 고향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국적이 캐나다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고, 그리고 뭐 퀴클리도 저는 뉴욕에서 이제 작년부터 퀴클리를 이제 뉴욕에 보낸 거는 글쎄 이 친구한테 그만한 돈을 투자할 생각이 안 들었나 봐요. 퀴클리가 이제 그 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한 2천만 달러 이상은 받는 그런 자원으로 아마 여겨질 건데, 저는 토론토한테는 괜찮은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스타일상으로 퀴클리가 들어온 게 토론토한테는 좀 요즘에 슈로드도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일단은 좋은 그런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드는 토론토가 나쁘지 않게 한 것 같고, 당장에 토론토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지를 이제 그 포인트 가드로 딱 삼고 바렛이라든지 뭐 퀴클리 같은 친구들이 얼마나 좀 적응을 할 거냐. 반대로 이제 클리블랜드도 내일 또 미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클리블랜드가 흔들리는 기간 동안 뭐 샘 메릴이라든지 크레이그 포터 주니어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친구들이 과연 비커스테프 감독이 얘네들을 얼마나 활용을 할 거냐. 저는 로테이션을 잘 쓰면 클리블랜드가 더 좋은 면을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렵긴 한데 이 경기 일단은 어렵다는 걸 전제로 깔게요. 클리블랜드가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실제로 이제 걷어들인 수학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었고, 내일 뭐 더구나 클리블랜드가 프렌이다. 클리블랜드가 프렌이라는 거는 나는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토론토가 뭐 이렇게 트레이드 해가지고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클리블랜드가 프렌이라면 괜찮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224.5면은 저는 이거는 오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클리블랜드가 그 크레이그 포터 주니어, 뭐 샘 메릴 뭐 이런 친구들이 뛰는 와중에도 점수가 아주 적게 난 편도 아니었어요. 클리블랜드의 최근 7경기 동안 팀은 그 5승 2패를 거둬들였고 평균 117.6점, 상대팀한테 116.7점, 뭐 본인들의 야투를 46.7%, 3점은 35%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부진하긴 했는데, 반대로 상대팀도 야투를 48.4%, 3점 36.2%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언더오버 상으로는 나는 오바도 날만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4.5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만만한 기준점인 것 같다. 좀 요즘에 그리고 토론토가 하는 꼬라지 보면은 다소간에 오바가 많은 편이에요. 반대로 이제 토론토는 한 최근 5경기 정도에서 평균 240점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 클베프렌에다가 오바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도 볼게요. 요거는 저는 요즘에 좀 디트로이트 경기를 많이 본 편이었는데, 디트로이트 경기가 좀 앞쪽에 많이 하는 바람에 많이 봤는데, 일단은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좋습니다. 최근 2경기 동안 케빈 낙스를 그 포워드 자원에 넣음으로써 아이제아 스튜어트의 자리가 그렇게 막 많이 아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디트로이트가 케빈 낙스 기용한 게 좋았고, 요즘에 연패하고 있던 와중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전체적으로 팀이 좀 많이 좀 다들 열심히 하려고 뭔가 불태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실제로 되게 팀 경기력 자체는 많이 좋아졌었어요. 특히나 연패 이제 막바지 쯤에는 진짜 경기력이 어지간한 팀들이랑 붙으면 딱 진짜 보스턴 같은 10강팀 만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거지, 어지간한 팀들은 디트로이트가 이제 잡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직전 토론토와의 경기도 디트로이트가 좀 쿼터 마무리가 너무 별로여서 그렇지 사실 4쿼터 때도 많이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8점 가까이 8점 넘어서까지 앞서고 있던 모습도 봤는데, 뭐 경기는 2점 차로 끝났지만은 디트로이트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다. 특히나 그 가운데는 여기 케이드 커닝햄이 최근 7경기 동안 야투율이나 3점이나 미쳤죠. 평균적으로 31.4점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경기 기준점이 226.5인데 이거는 전지적 휴스턴 시점인 것 같아요. 휴스턴이 워낙에 좀 뭐 언더 색깔이 있는 팀이고 수비적으로 좋은 팀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휴스턴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심이 들게 하더라. 최근 들어서 다 이제 230점 정도는 좀 우습게 넘고 있거든요. 나도 잘 이유를 모르겠어. 휴스턴이 뭐 인디애나라든지 피닉스나 필라델피아가 막 뛰는 팀이라고 보긴 사실 어려운데, 어쨌든 피닉스나 필라델피아는 뭐 수비보다는 공격을 좀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피닉스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는 뭐 둘 다 잘하는데 이거는 그 엔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였는데도 워낙에 양팀 다 3점이 불을 뿜는 경기였었다. 그래갖고 막 거의 막 258점 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뭔가 제가 휴스턴 경기 언더오버를 예측을 할 때마다 잘 못 맞춥니다. 근데 난 226.5면은 그냥 일단은 만만해 보여.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디트로이트도 요즘에 많이 뛰는 편이기도 하고, 점수도 디트로이트가 지금 연패 중이지만은 최근 그 10경기 동안, 최근 10경기 동안 디트가 한 전체적으로 243점 정도, 243점이 났거든요. 득실이.
그리고 최근 10경기 동안 휴스턴도 뭐 236점 정도. 이거는 휴스턴의 팀 이런 수비 색깔 같은 것 때문에 좀 기준점이 낮은 것 같은데, 휴스턴도 지금 뭐 브룩스라든지 직전 경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이렇게 빠졌을 때 수비가 굉장히 안 되는 모습 많이 보여왔어요. 내일은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브룩스도 없는 상황이고, 휴스턴의 그런 이제 윙수비 같은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다. 근데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보그다노비치나 케빈 낙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태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저는 디트로이트가 일단 오바 괜찮게 볼 것 같고, 거기다가 7.5면은 요즘의 디트로이트라면은 뭔가 또 보여줄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의 디트로이트 경기력 자체는 저는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휴스턴의 그 홈전적 같은 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이 휴스턴도 그렇게 줬던 휴스턴의 홈전적이 최근 5경기 동안 1승 4패예요. 어쨌든 휴스턴도 그 막강했던 홈전적이 다소간에 요즘 들어서는 좀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다. 그래갖고 디트프렌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미러키 대 인디애나. 저는 이거 인디애나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러키는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 새끼들은 일단은 늘 뛰는 팀이고, 제가 여러 차례 미러키가 밑에 적어놨네. 미러키가 최근 6경기 동안 뭐 득점이든 야투율이든 다 괜찮다고 했었죠. 보시다시피 미러키는 최근 6경기 동안 득점 전체 2위, 야투율 전체 5위, 3점 전체 7위로 일단 잘 넣어요. 근데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인디애나는 어땠냐? 뭐 점수는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123.3점으로 평균적으로. 근데 인디애나가 최근 6경기 동안 야투율 52.8%로 2등, 3점슛 44.3%로 1등 이렇습니다. 이렇게 인디애나가 일단은 데이터상으로는 미러키한테 일단 꿀릴 건 없어 보인다. 제가 그리고 여러 차례 인디애나의 이런 그 전술 변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브루스 브라운이 지금 이제 다우풀, 그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약간 빠지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네마드를 그 2번에 기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할리버튼 네마드 2포인트 가드 체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워포워드에다가 그 제일런 스미스를 투입을 했었고, 사실 제일런 스미스가 딱 왁구만 왔을 때는 이 새끼 이거 얘가 3점을 던진다고 그냥 무식한 빅맨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제가 밑에 적어놓은 거, 요즘에 네이스미스는 힐드 대신에 3번으로 나올 때도 많이 있고요. 네이스미스, 스미스, 터너 이렇게 좀 그 프론트 코트를 구성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인디애나가. 근데 얘네들이 밑에 옆에 적은 숫자가 3점슛이에요. 3점슛. 올 시즌 3점슛 성공률이, 네이스미스가 얘는 좀 3&D 자원인데 3번 포지션 3&D 자원인데 3점 지금 49%. 그리고 제일런 스미스가 올 시즌에 63%예요. 63%. 물론 그렇게 많이 던지는 건 아니야. 경기당 한 2개 남짓? 한 1.8개인가 던진다고 그렇게 봤는데, 일단은 그래도 기회 나면 던질 수 있고 와이드 오픈일 때도 던질 수가 있는 선수인데, 성공률이 63%로 또라이급이다. 뭐 이거야 언젠가는 이제 제자리 찾아가겠지만, 현재로서는 네, 이 인디애나의 이런 작전이 제일런 스미스의 기용이 잘 먹혀들고 있다. 그리고 마일스 터너도 36.6%면은 낮은 수치는 아니죠, 센터치고는. 그래서 인디애나는 5아웃이 가능하고 요즘에 3점 슛이 저렇게 좋은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반대로 이제 인디애나가 이렇게 라인업 변모하고 하면서 상대팀한테 이제 수비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같은 기간, 최근 6경기 동안 그럼 상대팀들은 어땠냐? 실점 부분에서는 상대팀한테 115.5점으로 뭐 공동 11위 정도? 나름대로 수비도 못하진 않았다. 상대팀한테 실점도 그렇게 막 많이 준 건 아니었다. 막 인디애나 스타일대로 서로 간에 엄청 뛰고 너 죽고 나 죽자 동기어진 스타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디애나가 나름대로 실수도 챙겼다는 소리고, 상대팀의 야투율은 어땠냐? 인디애나를 상대한 팀이 47.9%. 그래갖고 인디애나가 13등 정도로 잘 막았다. 그래도 리그 평균 정도로 막은 셈이에요. 평균 이상급으로. 상대팀의 3점슛을 34.3%, 8등 정도로 잘 막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에 인디애나는 공수 이런 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저는 이거는 뭐 전지적 인디애나 시점이긴 합니다. 반대로 미러키는 그럼 뭐 바뀐 거 없냐? 일단은 미러키는 미들턴이 요즘에 꽤나 긴 시간 출장하면서 그 180 클럽 자유투 90%로 꼽고 뭐 3점이나 야투 이런 거 다 좋게 찍힌다, 그런 건 있어요. 효율 좋게 찍힌다 이런 건 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미러키는 브룩 로페즈가 일단 작년 같지가 않아. 수비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뭐 나아진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이랬는데, 최근 4경기에 3점 슛이 17.6%예요. 17.6%. 최근 9경기 23.7%, 최근 10경기 25%, 뭐 이런 식으로 브룩 로페즈의 3점이 일단은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인디애나가 일단은 공수 균형이 잡혔다는 점이 조금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인디애나가 시즌 딱 그 인시즌 토너먼트 기간, 인시즌 토너먼트 막 결승 오르고 할 때까지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때 또 미러키도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인시즌 토너먼트 이후로 팀이 약간 내리막이었었어. 그랬는데 다시 약간 좀 한 2주 정도 부침을 겪더니 인디애나가 이런 스타일 변화를 꾀하면서 다소간에 다시 제 궤도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제가 아까 뭐 네이스미스나 스미스 같은 애들 기용했다고 하지만은 그 시간에 뭐 힐드라든지 오피토핀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의 가용 폭 자체가 넓어졌고 선수단 대부분이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게임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 아쉬운 거라면 이제 내일은 이제 또 미러키의 홈구장. 그게 조금 걱정이죠. 미러키가 올 시즌 홈에서는 16승 이제 1패. 그 남은 1패는 인시즌 토너먼트 그 라스베가스였으니까 홈에서 16승 1패로 미러키가 아주 막 잘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 걸리긴 하는데 저는 이거 한번 미러키의 프레에다가 언더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많이 까다롭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프레는 언더는 미러키랑 인디애나라는 이런 팀 타이틀 치고는 굉장한 도박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한번 노림수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오바 생각하셔도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저는 인디 프렌에다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덴버 대 샬럿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그래도 제일 분석에 시간 안 들였습니다. 그냥 뭐냐 샬럿은 뒤지게 못한다. 샬럿 지금 10연패 중이고 제가 여러 차례 뭐 최근 몇 경기 동안 샬럿이 득점, 야투율, 3점슛 이런 부분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분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샬럿이 직전 경기 그 피닉스 상대로 3점슛을 46개 중에 23개 50%로 꽂아 넣는 바람에 아마 좀 3점슛이 조금 올랐을 거예요. 그래갖고 따로 그건 안 갖고 왔고 왜냐면 그 좀 보기 이제 좀 이쁘지 않으니까. 다만 최근 10경기 동안 샬럿이 10연패를 하는 와중에 기록이 본인들은 105득점에다가 야투 45%, 3점 33.5%. 3점이 원래 개 바닥이었는데 직전 경기로 완전 좀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왜냐면은 6경기 연속으로 3점슛 한 자릿수 기록하고 있었을 때도 있었거든. 거의 뭐 경기당 한 30개 가까이 던지는데 6개부터 한 8개 막 이렇게밖에 못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샬럿의 3점이 엄청 막 부진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제 반대로 10경기 동안 저렇게 왼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샬럿의 부분이고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어떻게 쳐맞았냐 이렇게 쳐맞았다는 거예요. 상대팀한테는 121.7점을 평균적으로 내주고 야투를 52%로 허용하고 3점슛은 거의 뭐 44%가량으로 쳐맞았다. 제가 아까 인디애나가 최근에 44.3%의 3점으로 3점슛 성공률 보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샬럿은 최근 10경기 동안 상대팀들을 거의 뭐 3점슛 1등 팀으로 만들어준 셈으로 그렇게 3점 슈비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덴버의 슛감에 달려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덴버도 최근 10경기 동안 3점이 40.3%로 들어가고 있고 올 시즌 이제 그 얘네도 약간 홈이나 원정의 이런 그 약점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특히 홈에서는 그래도 거의 40% 바라볼 정도로 3점 넣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덴버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내일 이제 고든도 돌아오는 셈이고 요키치가 샬럿의 인사이드 유린할 수도 있고 덴버의 뭐 슛감이 안 터진다면 할 말 없겠죠. 그리고 샬럿이 지난 피닉스전처럼 터진다면은 뭐 할 말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는 좀 약간 그런 그림까지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스턴 경기를 샌안토니오랑 보스턴은 진짜 막 130점 넘길 것 같은데 이거 샌안토니오가 못 따라줄 것 같다. 그래갖고 언더가 걱정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샌안토니오가 101점밖에 못 넣었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언더였는데 이거는 그래도 언더 오버 기준점이 227.5면은 저는 그래도 그 보스턴 경기 같은 일까지 안 날 것 같아요. 일단 오바 보고 있고 그리고 덴버가 샬럿을 거의 뭐 한 20점 차 넘는 마인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샬럿이 그나마 덴버를 조금 이제 괴롭히려면은 뭐 브리지스가 활약한다든지 PJ 워싱턴 이런 애들이 활약하거나 로지어가 갑자기 터진다거나 이렇게 좀 뭐랄까 조건이 많이 붙어요. 샬럿이 덴버 상대로 비빈다는 거에는. 다만 덴버 입장에서는 요키치는 뭐 이 약한 샬럿의 인사이드 제가 옛날에 닉 리차즈가 그 출전 시간이 적은 대비 상대팀은 잘 막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마크 윌리엄스 빠지고 닉 리차즈가 주전으로 올라서면서 본무대에 섰는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닉 리차즈가요. 미천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크 윌리엄스와 닉 리차즈는 차이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 샬럿의 인사이드는 개판인 것 같다. 딱히 요키치를 내일 뭐 제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풀멤버의 덴버라면은 저는 좀 쉽게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 대 포틀랜드. 피닉스가 일단은 제가 막 계속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브래들리 빌이 출전을 하는데 브래들리 빌이 뭐 출전할 때마다 뭐 기존에 비해서 마이너스다 어쩌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브래들리 빌이 절대적으로 출전할 시간이 너무 적어서 표본으로 삼을 게 별로 없었고 오늘 브래들리 빌은 저의 그런 우려를 부식시키고 야투율 77%로 25점을 꽂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건강한 상태의 피닉스의 공격력은 확실히 대단하다. 내가 뭐 피닉스는 빌이 없어도 에릭 고든이 터져준다면은 거의 뭐 빅3에 준하는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에릭 고든은 굉장히 부진한 편이었었죠. 에릭 고든이 29분 동안 그 슈팅을 3개 쌓았고 하나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빵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브래들리 빌이 안 나왔던 기간 동안
뭐 한 최근 4경기였나? 그동안 에릭 고든이 평균적으로 20점 넘게 20점 넘게 막 그 박으면서 야투리는 3점도 아주 훌륭하다고 했었죠. 근데 그 에릭 고든이 오늘 완전히 그냥 빵점으로 침묵을 한 경기였는데도 피닉스가 22점 넣었으니까 나쁘진 않았죠. 근데 뭐 하물며 올랜도보다는 포틀랜드가 그래도 수비적으로 조금 더 하위 티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뭐 매번 이제 포틀랜드가 괜찮은 수비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은 피닉스가 일단 뭐 내일 백투백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올랜도보다는 포틀이 쉬운 상대고 내일은 또 야 에릭 고든이 그래도 어제보단 잘하지 않겠냐, 빵득점이었는데 그거보단 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일단은 내일 피닉스가 오늘보다는 더 많은 득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커, 빌, 듀란트 여기다가 뭐 그레이슨 아렌도 있고 너키치도 인사이드 파괴력도 있는 선수고 에릭 고든도 나와서 잘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오늘보다는 내일의 피닉스가 조금 더 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포틀랜드는 내일 제가 맨날 말했던 그 앰퍼니 사이먼스가 결정하는데 사이먼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포틀랜드의 이런 그 언더오버가 많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먼스가 뛸 때는 한 237점 정도가 나는데 사이먼스가 없으면 한 226점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사이먼스가 결정을 한다. 이게 아쉬운 부분이긴 해. 더구나 내일은 또 이렇게 좀 퀘셔너블 많이 달려있죠. 카마라도 그렇고 브록던도 그렇고 특히나 브록던이 결장을 하게 되면은 좀 선발 가드로 스쿠데너슨을 써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 가드 뎁스가 엄청 얇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포틀랜드는 내일 좀 이 결장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사이먼스랑 에이트 그리고 듀오 리스까지 빠졌다는 점은 일단은 포틀랜드를 좋게 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하다.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워낙에 피닉스의 수비가 개판이어가지고 이 포틀랜드가 조금만 요즘에 해왔던 대로 조금만 해주면은 저는 오바에다가 포틀프렌도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애들이 다 속속들이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팀이 잘 굴러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피닉스도 오늘 보면은 뭐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앞서 나갈 경기였는데 올랜도한테 많이 좀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이 경기는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포틀랜드의 결장도 좀 있는 편이고 피닉스가 풀라인업에다가 오늘 고든이 뒤지게 못했는데도 저 정도였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피닉스 쪽을 좋게 볼 여지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저는 포틀프렌의 오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밑그림은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냐 브록던이 출정한다는 그런 거를 밑에 깔고 나서 브록던이 출전을 한다면은 포틀프렌의 오바를 볼 것 같고 내일 만약에 뭐 브록던이 또 못 나온다 이런 소리가 있으면은 글쎄 저는 그러면은 많이 비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현재 드는 생각은 포틀프렌의 오바다. 하나 더 말하면은 피닉스가 백투백일 때는요 본인들의 야투율이나 이런 거는 그냥 평균 수준이다. 득점은 117.8점 정도 났고 야투율이나 3점은 그냥 평이한 수준이었고 상대팀의 3점을 좀 잘 억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네요. 마땅히 뭐 대단히 뭐 살필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일단은 포틀프렌에다가 오바 그리고 있는데 브록던의 출전 유무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다. 유타 대 댈러스가 얘도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내일 홈 유타라서 어디까지나 이게 홈 유타는 진짜 큰 변수야. 유타네 집에서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런 생각은 들고 댈러스가 이제 또 인사이드의 약점이 분명한 팀이죠. 반대로 유타는 리그에서 가장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 팀이 또 유타잖아요. 뭐 최근 몇 경기고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유타가 지금 오펜스 리바운드 13.2개 원래는 이게 1등이었는데 골스가 1등으로 올라갔네요. 유타가 원래 14개가 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오펜스 리바운드 개수가 조금 줄긴 했네. 무튼 그런 팀이고 댈러스는 상대팀한테 오펜스 리바운드 11.8개로 전체 세 번째로 많이 내주는 팀입니다. 제가 뭐 오클라호마나 워싱턴이 대표적인 오펜스 리바운드 많이 내주는 팀이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순위가 댈러스예요. 그래서 유타가 내일 경기도 댈러스 상대로 본인들의 이런 강점 중에 하나인 오펜스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한 더 많은 공격 기회 이런 것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꽤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홈 유타기도 하고 홈 유타에서는 또 보면은 뭐 야투율 같은 것들도 크게 차이도 나고 득점력도 확연하게 원정이랑 홈이랑 크게 차이가 나죠. 유타 같은 경우는요. 유타가 올 시즌에 홈에서는 118.5득점, 원정에서는 109.6득점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9점가량 차이가 나는 편이고 그 실점도 홈에서는 115.3점, 그 원정에서는 121.4점 이렇게 말 그대로 홈에서의 경기력이 원정에 아주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유타가 직전 경기 마이애미랑 할 때처럼 나름대로 키온테 조지도 조금 해주고 마카넨도 돌아가고 잘 해주고 지금 유타가 왜냐면 딱히 결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만 달려준다면 평균적인 정도로만 해준다면 유타가 워낙에 좀 팀이 그지같이 안 풀릴 때가 많아. 근데 홈에서 평균적으로만 해준다면 저는 플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댈러스가 내일 보시다시피 돈치치, 어빙, 엑스미 다 퀘셔너블인데 일단 어빙은 부상에서 복귀하는 그런 무대가 될 거고 돈치치는 허벅지 부상 때문에 돈치치를 관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댈러스가.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한 뉴스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내일 댈러스가 돈치치가 못 나온다. 그러면은 유타 프렌이 아주 볼만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뭔가 확신하기는 어렵고, 저는 일단 유타 프렌 쪽 바라보고 있고요. 언더오버는 조금 고민인데, 요즘에 유타가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홈이나 원정 가릴 거 없이, 원래는 유타가 아까 말한 대로 홈에서는 그 득점도 막 118점씩 하고 막 그런 팀인데, 물론 댈러스가 수비가 잘 안 되는 팀이긴 하지만, 저도 저번에도 댈러스가 요즘에 득점이 많이 안 난다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측이 되게 어렵긴 한데, 저는 246.5면은 양 팀의 그런 요즘 분위기 치고는, 요즘에 득점 페이스, 실점 페이스 이런 거 따져봤을 때는, 저는 246.5면은 꽤나 이름값을 떼고 보면 넉넉한 언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름값이 댈러스다 보니까, 그리고 유타도 마카넨 터지고 하면은 3점 뒤지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게 걱정인데, 저는 일단은 유타 프렌에다가 언더를 기본으로 깔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맞대결 7경기 동안, 최근 7경기 동안 댈러스가 유타를 6대1로 갭했다는 거. 당장 이제 올 시즌에도 댈러스가 홈에서 유타를 147대 97, 50점 차로 갭했어요. 근데 저 때는 뭐 그 유타가 워낙에 결장도 많았었고, 한창 막 마카넨 빠지고 그 캐슬러도 없고 그럴 때였었거든. 어쨌든 유타도 뭐 직전 경기 봤다시피 올리닉이 아주 미쳤었거든요. 키온테 조지랑. 그런 친구들이 미쳐준다면은 마카넨, 콜린스, 캐슬러에다가 올리닉까지 더해지면 이게 댈러스의 오펜스 리바운드 진짜 오지게 딸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유타 프렌에다가 언더 좀 이렇게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A 클리퍼스 대 마이애미. 내일 클리퍼스가 이제 카와이가 잘하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메뉴에 적어놓은 최근 5경기, 클리퍼스가 최근 5경기 동안 야투율은 괜찮은데 3점이 많이 안 터지는 편이고, 상대팀한테 엄청나게 많이 허용을 했다. 말 그대로 수비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클리퍼스가 최근 5경기에 그 야투율은 괜찮은데 49%면 괜찮은 편인데, 35.4%의 3점, 올 시즌 클리퍼스가 37.8%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3점이 잘 안 들어가고 있다.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많이 허용하는 편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최근 5경기 사이에 그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나 폴 조지가 이렇게 번갈아서 결장을 많이 했단 말이죠. 특히 카와이가 많이 결장을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카와이가 있고 없고가 팀에다가 거의 아마 16점 이상을 이렇게 오가게 하는 선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도 많은 이런 변화를 가져다주는 선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무튼간에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가 내일 복귀할 수도 있다. 카와이 레너드랑 그 플럼리가 둘 다 그 슈터라운드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그럼 마이애미는 어떠냐? 마이애미의 최근 6경기 정도. 마이애미 최근 6경기에 저는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언더를 얘기하려고 갖고 왔어요. 언더. 마이애미가 최근 6경기 동안 본인들도 뭐 야투를 그냥 평이하죠. 3점이 좀 높은 편이지만은 올 시즌 마이애미가 39%로 3점을 넣고 있는 거 생각하면은 최근 6경기 동안 그냥 평균 수준이에요. 뭐 야투율도 47%면은 그냥 평균 수준이고, 본인들 평균대로야 말 그대로. 공격은 마이애미가 그냥 평균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팀을 아주 잘 막았다. 상대팀을 110점대로 묶었고, 야투율 45%, 3점 31.5%로 잘 묶은 편이었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마이애미가 어쨌든 최근 6경기 동안 수비가 잘 되고 있고, 상대팀을 잘 묶었다. 이게 일단은 쟁점인데, 클리퍼스가 그래도 카와이가 돌아오면은 그래도 최근 5경기 때 저런 지표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차례 그 한창 이제 카와이나 폴 조지 이런 친구들이 건강할 때 하든을 핸들러로 삼으면서 이 상대팀이 하든한테 좀 앞쪽부터 하든을 견제를 하려고 막 더블팀 붙이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이제 NBA 용어는 그래비티라고 해요. 그래비티가 뭐냐? 중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비티라는 거는 하든 같은 이런 그 헤비 핸들러가 볼을 잡으면 이 새끼를 괴롭히려고 막 많이 달려들어. 상대팀의 수비가 집중된단 말이야. 그러면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하고, 클리퍼스는 그런 빈 공간을 사용해가지고 3점 같은 걸 시도하는데 도 같은 팀이다. 한마디로 하든을 핸들러로 삼은 게 새로운 공격 루트 중에 하나가 된 셈인데, 그리고 보조 핸들러로 조지라든지 맨 같은 애들 삼아가지고 딱 하든한테 볼 건네받자마자 바로 이제 빈 공간으로 패스해갖고 3에 올라가고, 이런 게 클리퍼스가 되게 재미를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게 카와이 레너드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난 뒤부터는 아무래도 그런 공격들은 좀 슈팅 감에도 의존을 많이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클리퍼스의 3점이 좋지 않다고 했었죠. 반대로 이제 카와이가 빠진 것 자체로도 수비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클리퍼스가 최근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내일 카와이 레너드가 돌아온다면은 클리퍼스가 그래도 조금 나아질 기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여전히 마이애미를 보면요, 마이애미가 일단 내일도 버틀러가 없을 공산이 큽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줄에 적어놓은 게 직전 경기 유타 상대로 마카넨과 캐슬러 올리닉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그냥 뒤지게 많이 뺏기면서 높이에서 많이 고생을 했단 말이죠. 높이에서 많많이 고생을 했는데, 내일은 그래도 만약에 카와이가 나온다 해도 카와이, 조지, 주바치, 앞서 말씀드린 마카넨, 캐슬러, 올리닉은요 전부 다 7풋이야. 7풋이면은 그러니까 우리 저기 계산으로 하면 212cm가 넘는 애들,
220, 212, 213이 넘는 친구들? 그 정도의 높이인데 하와이, 조지, 주바치 여기서 아마 주바치만 210이 넘고 하와이나 조지는 한 20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다가 뭐 해봤자 다니엘 타이스 정도가 클리퍼스가 쓰는 빅맨인데 타이스도 한 203밖에 안 되는 언더사이즈 빅맨이고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전보다는 이런 높이 때문에 고생할 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런 거는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이메 하키스 주니어 같은 애들이 이제 그 피지컬적으로 막 엄청 고생하는 게 보였었거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림 자체로는 내일 카와이가 나올지를 봐야지 알겠지만은 현재 그림으로는 일단 언더 생각하고 있고 그럼 승패는 어디 볼래 한다면요. 아무리 그 마이애미가 상대팀 요새 잘 제어하고 있다 이런 거 보이기는 하는데 직전 경기 때도 고생하는 게 좀 보였었고 그 하이메 하키스 주니어의 뽕도 살짝은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디까지나 신인이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리그의 이런 레벨로의 좀 다다른 모습이 있기는 한 것 같다. 그런 것들도 보이고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는 뭐 어느 쪽의 승패를 잡는 거는. 근데 저는 그래도 클리퍼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5 기준점이라서 이것도 되게 좀 타이트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어렵네요. 단순히 양 팀 다 둘 다 5할 승률이 넘는 팀들인데 둘 다 이제 동서부 4위 팀들 간의 대결인데요. 클리퍼스는 올 시즌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9승 8패 그리고 마이애미는 5승 8패 정도로 이렇게 양팀 간의 차이도 조금 있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클리퍼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대 뉴캐슬은 뭐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리버풀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아무래도 모하메드 살라의 출전이 유력하죠. 살라가 지금 리그에서도 득점 2위, 홀란드가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와중에 살라가 득점 2위로 잘 해주고 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살라가 또 골을 넣게 되면요. 리버풀 소속으로 리그 150호 골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EPL에서 이제 EPL 시대 이후로 단일 클럽에서 150호 골, 그러니까 막 여러 팀 뛰면서 150골을 넣은 선수 있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 팀에서 150골을 넣은 그 5번째 선수라고 합니다. 이게 아스날의 앙리, 맨유의 루니, 맨시티 아게로, 토트넘의 케인. 그 이후로 5번째로 뭐 위대한 명단에 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뉴캐슬은 결장이 많습니다. 뭐 골키퍼 포프부터 해가지고 반즈, 윌록, 머피, 앤더슨, 뭐 타게, 토날리 뭐 그래도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뉴캐슬은 여전히 좀 부상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로버트슨이나 뭐 티아고, 마팁도 이제 시즌 아웃이고 바이체티치, 뭐 치미카스 뉴캐슬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리버풀도 타격은 확실히 있긴 있는 편이에요. 이거 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리버풀의 최근 연승 기록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최근 전체 전적인데 최근 전체 전적만 짜도 일단 토트넘한테 한번 발목 잡히긴 했지만 요즘에 또 무패 행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더라. 당장 최근에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리버풀의 또 홈이잖아요. 안필드에서 정적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리버풀이. 최근 이제 51경기 동안 안필드에서는 리버풀이 단 1패밖에 없어요. 최근 51경기 1패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기록이 또 이렇게 무패 행진도 기록. 홈에서 리버풀이 토트넘한테 이렇게 작년에 패배한 이후로 지금 21경기 무패 행진 중이고 이 가운데서는 16승 5무였다. 16승 5무. 네, 뭐 그런 기록들도 있죠. 내일 뭐 그래서 햄무 가능성은 어떻게 되냐고 생각을 해봤는데 16승 중에 햄무가 한 번, 6번, 10마인 6햄무 정도 되는 것 같고 상대가 뉴캐슬이라면은 그래도 무슨 일이든 일어날 만은 하죠, 일단은.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뉴캐슬은 어떠냐. 뉴캐슬 9위. 홈에서는 8승 2패, 승점 24점을 벌어들였고, 원정에서는 1승 2무 6패밖에 안 된다. 뉴캐슬은 홈과 원정에서의 이런 격차가 확연하게 보이는 상황인 것 같다. 단적으로 이렇게 그냥 눈으로 직접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뉴캐슬이 셰필드를 이렇게 막 되게 크게 이기고 한 적도 있기는 한데, 1승 4무 6패다. 작년부터 해갖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이라는 점이고 그 이제 맞대결 전적을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경기에 향방을 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맞대결 전적이 리버풀이 너무 좋아요. 그걸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한눈에 보기에도 일단은 리버풀이 뉴캐슬한테 최근에 진 적은 없었다. 뉴캐슬이 마지막으로 리버풀 상대로 승리했던 게 2015년이고 리버풀 입장에서 최근 12경기 동안 2018년 이후로 홈이든 원정이든 가리지 않고 10승 2무를 달리고 있더라. 10승 2무를 달리고 있고 그 가운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햄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있습니다. 10승 중에 햄무 4번이면은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니에요. 오늘도 그래서 충분히 햄무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반대로 이제 뉴캐슬은요. 리버풀 원정에서 지금 27경기째 승리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지표에서 이때 1994년이면 아마 이때 뉴캐슬에 앨런 시어러가 있을 때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로비 파울러가 리버풀 뛸 때 맞네. 하여튼 뭐 그럴 때 엄청 오래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뉴캐슬이 마지막으로 리버풀한테 승리를 했던 게
그 원정 가가지고 안필드 원정 가고 승리를 했던 게 1994년이고 지금 27경기 동안 5무 22패였다. 뉴캐슬이 리버풀 원정을 가는 동안. PL 내에서는요, 특정 팀이 어떤 팀 원정 가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못 이겨본 기록이 어느 정도냐. 에버튼이 이제 스탠포드 브리지, 첼시 원정 가갖고 28경기 연속으로 무승을 얻었다고 해요. 그 바로 다음 가는 기록이 뉴캐슬이 리버풀의 안필드 가서 못 이겨본 기록이 그 다음으로 오래된 기록이다. 이렇게 양팀의 상대 전적도 그렇고 홈이나 어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리버풀이 뉴캐슬한테 질 그림이 일단은 잘 안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의 리스크가 있다면은 이 리버풀이 그건 있죠. 리버풀이 일단은 리그 내 강팀들 상대로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최근에 무승부들 보면요. 무승부가 아스날, 맨유, 맨시티와 무승부, 토트넘한테는 지기까지 했었고 첼시랑 또 개막전에 비겼었죠. 이런 식으로 리버풀이 올 시즌 이제 개막 이후로 지금 전반기 동안은 리버풀이 EPL 내 강팀들한테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보통 우리가 빅6라고 불리는 그런 팀들 있잖아요. 뭐 아스날, 맨유, 맨시티, 토트넘까지 껴줘야겠죠. 아무래도. 뉴캐슬이 작년 4위는 했지만은. 어쨌든 리버풀은 기존에 이제 빅6라고 불리는 팀들한테는 모조리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뉴캐슬한테는 올 시즌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어요. 순간에 하나의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리버풀이 최근 EPL 내 강팀들한테 조금 약했다는 점이 있다. 그게 하나 걱정인데 요즘에 뭐 뉴캐슬이 일단 폼이 좋다고 할 수가 없고 또 더구나 뉴캐슬이 조금 그래도 힘을 쓰려면 홈이어야 되는데 이게 또 원정이잖아요. 뭐 당연히 무승부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상상의 영역을 떼고 감성적인 부분을 다 떼고 단순히 이런 스탯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당연하게도 리버풀의 승리 쪽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리버풀의 마헨 내지 햄무 이렇게 볼 것 같네요.